바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느낌. 네,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미스테리이기도 한 이 문제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뇌라는 이 물리적인 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실 현대 과학이라면 뇌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뉴런이 어떻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지, 어떤 화학 물질이 흐르는지, 심지어 원자 하나하나까지 다 추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붉은색을 볼 때 느끼는 그 강렬한 붉음, 그 자체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 생생한 경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간극이 우리가 오늘 탐험해볼 미스터리입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던진 이 질문 정말 유명하죠? 자, 우리가 박쥐의 뇌구조나 초음파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쥐가 되어서 초음파로 세상을 느끼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일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는 거죠. 객관적인 3인칭의 과학적 사실과 지독하게 주관적인 1인칭의 경험 사이에 놓인 거대한 틈 말입니다. 네이글이 지적했던 이 근본적인 간극은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즉 The Hard Problem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철학과 과학계를 그야말로 뒤흔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그 문제의 정체를 좀 더 명확하게 파헤쳐보죠.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이 미스터리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한쪽은 쉬운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뭔가를 기억하고 또 행동을 제어하는가 같은 질문들이죠. 물론 이걸 푸는 것도 엄청나서 노벨상감이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땐 일종의 공학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왜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왜 우리의 뇌 활동이 그냥 깜깜한 컴퓨터 속 정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생생한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과학계의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뭘까요? 가장 유력한 답변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답변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사고 실험, 일종의 지적 카운터 펀치를 만나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순수하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죠. 특별한 영혼이라든지 비물리적인 무언가는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카운터 펀치는 바로 메리의 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메리라는 천재 신경 과학자가 있어요. 그녀는 색결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책과 흑백 모니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빛의 파장이 어떻고 망막세포가 어떻게 반응하고 뇌의 시각 피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말 모든 것을요. 딱 한 가지 빼고요. 그녀는 태어나서 평생을 흑백으로 된 방 안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메리가 그 방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아주 잘 익은 붉은 토마토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불금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메리는 새로운 것을 배웠을까요? 만약 그녀가 이게 바로 붉은색을 보는 느낌이구나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면요? 그건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모든 물리적 지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경험이란 단순한 물리 현상, 그 이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도전자는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입니다. 좀 무서운 이름이죠. 이 좀비는 여러분과 원자 하나까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웃고 울고 아프다고 소리치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런 느낌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빈 암흑 속에서 일어나는 자동 반응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100% 똑같지만 내면의 경험이 아예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상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의식이란 뇌의 물리적 구조에서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가 됩니다. 물리적 사실만으로는 의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리주의라는 표준적인 답변이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자 철학자들은 훨씬 더 대담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예요. 바로 범심론입니다. 이 이론은 어려운 문제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의식이 뇌 같은 복잡한 구조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자 하나에도 아주 희미하고 원자적인 형태의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 아이디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명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의식이 생겨났지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아주 우아하게 피해가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결합 문제라는 건데요. 수십억 개, 수조 개의 전자들이 가진 그 미세한 경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하나의 통일된 영화 같은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메커니즘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의식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정반대 극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데도 없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환상주의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생생하고 특별한 주관적 경험 자체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경험에 뭔가 신비롭고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착각, 일종의 마술쇼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두 개의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 놓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의식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다고 말하지만 결합 문제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의식이 그냥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왜 하필 그런 기묘한 환상이 생겼는지라는 환상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죠. 이렇게까지 서로 상반된 이론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문제 자체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과연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종류의 문제일까요? 바로 신비주의 또는 인지적 종결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초자연적인 신비를 믿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인간의 뇌가 이 특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아주 겸허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져요. 쥐가 소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쥐가 멍청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쥐의 뇌가 그런 종류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과 의식의 관계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의식은 과연 인간 지성의 최종적인 한계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풀릴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해답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철학책이나 과학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경험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